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 인터뷰입니다. 올해가 광복 74주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고 또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에서 대열에 서 있는 것은 우리의 독립지사들이 피와 땀과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런 분들의 후손들의 모임인 대한민국 광복회가 있습니다. 그 책임자인 김원웅 회장께서 뉴욕을 방문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뭐 뉴욕이라든가 미국은 자주 오셨죠? 예, 그렇죠. 뭐 국회 3선으로 이제 의정 활동을 하셨는데 통일 외교위원장을 하셨기 때문에 뭐 뉴욕은 유엔도 또 워싱턴도 자주 오셨었기 때문에 낯설지 않은 고향이죠. 예, 그렇죠. 지난번에도 오지 않으셨나요? 지난 한 달쯤 전에도 그 유엔 총회를 여기서 하면은 각국의 또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오고 뭐 각국의 수상들이나 대통령이 오는데 그 정치 계절에 9월 하순경에 다녀갔습니다. 네, 그냥 뭐 깜짝 다녀가셨는데 김원웅 회장 하면은 우리 동포들께서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김원웅 의원으로 더 많이 알고 계셨죠. 사실상은요. 3선 의원을 하셨는데 누구보다도 이제 기억에 남는 것은 많은 활동을 하시고 많은 상도 타셨지만은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정치부 기자들이 주는 의정 생활 최고의 대상을 이제 주셨어요. 네, 그렇죠. 요즘 이제 국회가 참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정치인들이 많이 혼란스럽고 분열이 많이 생기고 이거 국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지 국민을 위한 것인지 도대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국회가 싸움장이지 해서 여러 가지 비난이 많습니다만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싸워도 뭔가 정책 가지고 싸웠는데 요즘에는 그렇지가 않은 것 같아서 다시 좀 아쉬운데요. 김원웅 회장께서는 그 정치부 기자들이 준 의정대상 베스트상도 타시고 가장 뭐 평화상이라든가 많은 저서도 집필하셨는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깨끗한 정치인으로도 선정되기도 하셨어요. 의정대상은 물론이고 또 국회의원 성적표 1위, 국회의원 성적표 베스트상. 그래서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가장 깨끗한 의정생활을 하신 많은 입법 활동도 하셨는데 이 시간에 아마 우리 김원웅 회장의 그 소개 자랑을 저희가 좀 칭찬하게 돼도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요 중요한 의정생활 얘기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방문을 하셨는데요. 광복 74주년이기도 하지만은 또 다른 의미에서 이번에 방문을 하셨죠. 올해 지금 그 내년에 도쿄 올림픽이 있는데 거기에 일제 침략과 살육 그리고 범죄 행위에 대한 그 상징물이 우길기잖아요. 그 우길기를 IOC에서 뭐 그대로 써도 좋다고 하는 입장인데 이 문제를 국제적인 이슈화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 뉴욕에 왔습니다. 그 나치 깃발인 하켄크로이츠는 금지되어 있는데 우길기는 똑같은 그런 전범의 상징인데 그대로 써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국제사회에 이제 좀 호소하기 위해서 그 호소의 첫 번째 장소로 뉴욕에 왔습니다. 뉴욕을 마치면은 그다음에 런던, 파리, 암스테르담, 또 중국의 상하이 또 이런 곳에 가서 저희들이 이제 호소를 할 계획입니다. 참 그 이번에 대한민국 광복회에서 김원웅 회장님을 위시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참여를 하셨잖아요. 우길기가 스포츠 제전, 평화의 제전에 대동아 전쟁의 전범기가 거기서 나웃긴다라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와 또 대한민국 국민 또 대한민국 광복회 분들의 입장이잖아요. 대한민국 광복회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독립유공자들의 후예들이 만든 단체잖아요. 그야말로 대한민국 조국을 지켜내고 또 건져내고 자주독립을 만드는 데에 피와 땀의 희생을 하신 분들의 후손들이 거기에 이제 회원들로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러한 훌륭한 또 제2의 우리의 그 투사 정신으로
우길기가 나부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뉴욕을 중심으로 해서 전 세계 그 삼보일배 지금 활동을 하는 거죠. 많은 분들이 오셨던 것 같아요. 또 광고판도 행사에서 그 있었던 것으로 지금 기억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 영상을 입수를 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끝나시고 이제 다른 나라로 이제 한국을 가셨다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유럽 쪽으로 많이 가시는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중국은 우길기 등장을 반대하고 있습니다만은 다른 나라들은 이에 대해서 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저는 아직 그 현실을 몰라서 그런 것 같아요. IOC도 사실은 그 나치기에 대해서는 그것이 이제 살육과 침략의 상징으로서 금지시키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치기 히틀러가 살육한 거는 백인이잖아요. 근데 일제가 살육하는 것은 아시아인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제가 보면 백인 중심의 IOC가 인종주의에 갇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백인들이 반인류죄를 적용해서 하는데 인류라는 말에 백인만 들어가는 거지 아시아는 안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고수할 경우에 로잔에 가서도 제가 IOC 본부에 가서 좀 문제를 제기할 건데 지금 우리가 오륜기 5개 대륙을 얘기하잖아요. 그럼 오륜기 아시아 빼라. 아시아를 살육한 일본의 우길기는 쓰게 한다 그러면 아시아를 무시하는 거 아니냐. 사륜기로 해라. 이렇게까지 주장을 할 겁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설득력이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이 우길기 등장을 할 수 없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일본군이 저지른 만행 그 대동아 전쟁에서 그 역사의 진실을 세계에 알리는 기회도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만이 아니라 우리가요. 일본군 성노예 문제도 일본군이 전 아시아를 전체를 가서 젊은 여성들을 끌어다가 성노예로 했잖아요. 그런데 네덜란드의 식민지였던 인도네시아에 거기에 네덜란드 백인들이 사는 마을이 있어요. 그 마을에 일본이 들어가서 백인 여성 35명을 끌고 와서 일본군 위안부를 썼어요.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재판, 전범재판에서 그 35명에 대한 백인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그 책임자들을 일본 장교들을 처벌했어요. 근데 아시아에 한국인 20만 명을 비롯해서 아시아에 있는 확인종의 여성에 대해서는 처벌을 안 했거든요. 그것도 인종주의예요. 백인 여성의 성만이 성이고 아시아 여성의 성은 성이 아니냐. 근데 그것이 지난 74년에는 그랬지만 이제 아시아 사람들이 다 깨어났어요. 깨어나서 74년에는 일본만 아시아에서 눈을 뜨고 다른 데는 다 잠자고 있었는데 다 깨어났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접근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우길기 사용 반대 운동을 시작으로 해서 그런 위안부에 대한 역사 왜곡 문제라든가 또는 강제 노역에 대한 어떤 역사적인 문제까지도 좀 세계 만방에 알리는 그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광복회가 활동을 좀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번에 또 김원웅 회장께서 오신 것은 또 강연도 있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강연에 보니까 이 항일 운동에서 완전한 독립을 붙는다라는 주제로 가지고 하셨어요. 이게 어떤 의미의 내용인가요? 우리가 이제 항일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 안중근 의사께서 꿈꿨던 나라, 백범 김구 선생께서 꿈꿨던 나라가 어떤 나라일까? 이제 그걸 생각을 해보면 그 얘기 들으니까 참 궁금하네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친일 미청산 때문에 한국의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일제히 빌부터 가지고 동족을 괴롭히던 사람들이 해방한 이후에도 권력을 잡고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세상을 꿈꾸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친일 미청산이 우리 사회에 갖는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걸 어떻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강의를 좀 하고요. 또 하나는 외세 때문에 분단된 나라, 우리 국민이 우리 민족의 뜻을 물어보지 않고 외세가 우리를 남북을 분단냈잖아요. 그래서 분단된 나라끼리
서로들 총칼을 맞주대고 살육하고 전쟁하는 나라. 이런 나라는 우리 항일 독립운동을 했던 그 독립운동가들이 꿈꿨던 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분단 극복을 비록 외세에 의해서 분단은 됐지만은 네. 분단 극복은 우리 민족적 역량을 결집해서 하자. 네. 그런 뜻으로 오늘 강의를 좀 했습니다. 참 그 가슴이 이렇게 친하게 와 닿는데요. 아, 그런 말씀은 우리 김원웅 회장께서는 그냥 어떤 학문적인 서석이라든가 이런 데서만 얻은 것이 아니라 원래 아버님과 어머님이 독립지사이셨잖아요. 아버님께서는 의열단 일원으로서 독립운동을 하셨는데 부친 성함이 김근수 지사님이시죠. 근데 또 여기서 재미난 것이 재미나라고 표현은 한 것이 아니라 어머님도 독립지사이셨잖아요. 전월선 지사님. 그 좀 그 부모님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저희 아버님은 이제 우리 독립운동사에서 조금 제일 그 가지 강렬한 일본 사람들이 제일 무서워했던 조직이 조선의열단이거든요. 그렇죠. 언제 폭탄이 날아오고 총이 나올지 모르는. 조선의열단이 창립된 지가 벌써 지금 올해가 100년이 됩니다. 1914년 10월, 때 11월 9일이 그러니까 지금부터 100년 전에 어제였어요. 어제. 그래. 어제. 그렇죠. 그래서 조선일단이 이제 11월 9일인가 어제가 그러니까는 창립 기념이 100주년이 되는데 일제가 제일 두려웠던 조직이고 일단 백범 김구 선생보다도 현상금이 더 많이 붙은 게 조선일단 단장 약산 김원봉 선생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백범 김구가 60만 원. 그 당시에 약산 김원웅이 100만 원, 김원봉 선생님이 100만 원 붙었는데 그걸 요즘 돈으로 따지면 300억 원입니다. 300억. 그러니까 빈라덴 이전에는 제일 현상금이 많은 거예요. 세계사에서 빈라덴 이전에는 가장 현상금이 많았던 분이죠. 김원봉 선생인데 조선일단 김원봉 선생님만 계신 게 아니라 단재 신초 선생님. 강령을 쓰셨어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그렇죠. 그 말씀하시는. 그리고 또 시인 이육사 우리 교과서에 나오죠. 청포도 나오고 광야. 이 이육사 선생님도 조선일단이고 중국의 인민해방군가를 했던 또 정일성 선생 음악가 또 일본에게 폭탄을 던졌는데 폭탄이 불발해가지고 일본 천황에게 폭탄 던졌는데 불발해가지고 실패했던 박열 선생. 그 박열 선생도 옥중에 사형운동을 받고 아직 총각이었는데 일본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옥중 결혼을 했어요. 그 드라마가 있는 분인데 그 박열 선생이라든지. 그리고 종로경찰서를 폭파하고 그리고 숨어서 서울 인사동에 숨어 들었는데 밤새 일본인 경찰이 1000명이 포위를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 이제 쌍권총 들고 3시간 반을 지붕을 날아다니면서 해가지고 결국은 일본 사람 20여 명을 살상을 시키고 마지막 한 발로 스스로 자결하는 김상욱 선생. 그렇죠. 그리고 뭐 부산경찰서 폭파한 박지혁 선생님 이런 분들 우리가 조선의열단이 진짜 그렇게 무장투쟁을 했던 분들이거든요. 조선의열단은 조선 그 일본 총독부를 시작으로 해서 경찰서라든가 그들의 고위층들을 쉽게 말해서 좀 표현을 좀 거칠게 한다 그러면은 때려 부수고 잡는 그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귀신 같은 그래서 몸으로 그것을 그야말로 투쟁하는 그래서 오늘의 우리 독립을 이루게 하는 초석을 만든 분들이잖아요. 거기에 아버님 김구수 지사님도 계셨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마침 조선열단에 16살 나이에 처녀 때 가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 그래가지고 21살 때 두 분이 만나는데 만나게 된 계기가 백범 김구 선생님이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만나서 그때 결혼을 하셨습니다. 참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분은 있으시지만은
각기 활동을 하시다가 예. 지사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예. 이렇게 김고 선생님이 중모하셨다고 예, 했죠. 예. 그래서 결혼을 해서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서 그렇게 피를 흘리시고 땀을 흘리신 두 분의 꽃이 피어진 것이 우리 김원웅 또 회장님이시죠? 예. 장남이세요? 예, 제가 그러니까 중국에서 태어나신 것으로 알고 충칭에서 그 네. 당시에 이제 임시정부가 돼 충칭이니까 네. 해방 전해인 1944년에 태어났습니다. 네. 예. 참 그 남다른 부모님께서 조국을 위해서 몸을 바치셨던 분이라 참 그 자랑스럽고 그 남달리 다른 분보다라도 좀 우리가 청렴하고 도덕적이고 나라를 위한 마음이 예. 더 깊었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요. 예, 저는 저희 부모님들이 특히 아버지께서 제가 정치하는 걸 반대를 끝까지 네,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대학교 전공도 거기 하지 말라고. 근데 제가 이제 정치학을 공부하셨죠. 서울대에서. 정치학인데 거기 하지 말라고 네. 그런데도 우겨가지고 제가 가고 또 사회 나와서 정치한다고 그러니까 나이가 지금 40이 넘어서 정치한다고 교회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못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하시는 말씀이 이제 저보고 글을 하나 써주셨어요. 정치를 한다면 이 좌우명을 네. 잊지 말고 해라. 4글자인데요. 무사즉강. 무사측강. 그러니까 없을 무에 사사로울 사자. 그러니까 사사로움이 없어야 그래야만 강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정치한다는 게 술 잘 먹고 목소리 크고 막 이런 게 정치하는 게 아니다. 요즘엔 그렇잖아요. 예, 술 잘 먹고 목소리 큰 게 아니라 네. 사사로움이 없어야 원칙에 강할 수가 있다 네. 하는 말씀을 저한테 써주셨는데 제가 어떤 유혹에 있을 때마다 유혹에 그럴 때마다 그런 아버님의 그런 말씀과 예. 뜻이 예. 실천이 됐기에 깨끗한 정치인으로서 선정이 되시지 않으셨는가라는 생각이 돼요. 그런 활동을 해서 우리 정치계에 많은 그래도 그나마 발전을 가져오시는데 일조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제 은퇴하시고 대한민국의 광복회를 위해서 이렇게 활동을 하시는데요. 어떤 활동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광복회에서는요? 광복회가 사실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독립운동가들 후손들 네. 전국의 국가에서 훈장을 받은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그 한 되게 장남들이죠. 네. 장남들이 8,600명이 있어요. 근데 그 8,600명이 구성되어 있는 그런 조직이 광복회입니다. 광복회가 해야 될 일은 저는 국가 정통성의 중심에 서는 조직이어야 된다고 네. 봅니다. 국가의 정신적인 지주가 그렇죠. 되는 그것이 우리 항일 독립 운동을 했던 우리 선조들이 뜻을 이어받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분들이 나라에서라든가 국민들로부터 좀 많은 대우를 받고 있나요? 사실 근데 안타깝죠. 아직은. 해방 이후에 사실은요 독립운동하는 것이요 네. 친일 반민족 세력들이 집권 과정에서 네. 독립운동이 죄가 되는 세상이었어요. 그렇죠. 이게 참 안타까운데 네. 그래서 제가 44세 이제 국회의원 나온다고 네. 지역에다 간판을 사무실을 내고 47에 처음 초선 국회의원을 했어요. 네. 좀 늦게 하셨군요. 그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꼬마 민주당 하던 사람들 네. 뭐 이철, 재정구, 이부영, 노무현 뭐 이런 사람들끼리 모여서 당을 만들어 가지고 네. 국회의원 처음 들어갔는데 그때 들어가니까 신문에 제 이름이 나면서 부모님들이 독립운동한다고 신문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고향에는 중고등학교 동창들이 전화가 와요. 야, 너 네 집 가서 네 어머니한테 밥도 얻어먹고 했는데 어머니가 독립운동 하신 거 아버지가 독립운동은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해방 이후에 독립운동을 한다면 탄압을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그걸 다 사촌들까지 전부 다 비밀을 붙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학교 다닐 때 우리 친구들한테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독립운동했다는 말을 감히 못했죠. 유관순 열사의 그 가족들도 살아있는 가족들도 모두가 쉬쉬하는 그렇지 않으면 취직을 할 수 없는 시대였다.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이해가 갑니다. 파출소 소장만 해도 네. 그 순사 말단 선사가 경찰서장도 파출소장 되고 또 일제 때 독립군 톱을 하던 앞잡이들이 육군 대장하고 그런다니까 그렇게 참 그 얘기를 하면은 마음이 많이 아픈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새로운 변화를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독립운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서원을 받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많이 발굴돼서
조국에서 못 맞췄던 분들의 후손들이 제대로 대어받는 그렇죠. 세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제가 광복회를 맡으면서 네. 이제 선거운동을 하러 네. 전국을 다녔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다니면은 거기서 느끼는 게 진짜 가난하게 어렵게 배우지도 못하고 네.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독립 일대 앞잡이 하면서 친일한 사람들은 막 해외 유학도 가고 별거 다 하고 그러니까요. 높은 자리에 앉아 있고 네. 독립운동하는 후손들은 다 가난하고 네. 막 찌들어 있고 네. 막 이렇게 사는 모습 저는 안타깝죠. 이것은 예, 뭐 예. 누구나 다 공감하는 얘기이기 예, 때문에 예, 예. 앞으로 그것이 반대가 되는 예. 뭐 반대가 되지 않다 하더라도 그분들의 후손이 정말 대우받고 존경받고 잘 사는 세상을 만드는 그 앞에서 김원웅 회장님 같은 분이 계셔야 될 거라 생각이 돼요. 이번에 특히 이제 한일 간의 분쟁이 좀 남다르게 우리 회장님한테는 와 닿을 텐데요. 이런 한일 간의 무역 분쟁이라든가 여러 가지 역사 분쟁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세요? 일본이 주장하는 거는요. 네. 우리가 약속을 안 지킨다고 얘기하거든요. 네. 근데 일본 입장에서는 이해돼요. 지금 두 가지 사례를 듭니다. 1965년 체결한 박정희 정권 때 체결한 네. 한일 조약에서 네. 박정희가 3억 불을 받으면서 일제 때 강제 징용된 사람들 그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해결하겠다. 네. 그런데 그 문제를 대부분 판결로 아니다. 박정희가 해결도 안 하고 그걸 그냥 뚱치고 말았으니까 그 피해자들이 문제제기를 하니까 대부분에서 이거 남았다. 그러면서 일본에가 요구를 하니까 재판을 통해서 요구를 하니까 그거 갖고 문제고 또 하나는 박근혜 정부 때 체결한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서 그거를 문재인 정부가 그걸 다 이제 무효화시켰잖아요. 근데 그 약속을 왜 깼냐? 근데 이 전쟁 중에 여성 인권 문제는요. 네. 국제 간의 기본적인 규범이 있습니다. 네. 그 지켜야 될 규범이 있는데 그 규범을 완전히 무시하고 네. 박근혜 정부가 합의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국제적인 규범을 무너뜨렸으니까 그거를 이제 무효화시켰는데 네. 일본이 그 갖고 두 개 약속을 안 지켰다고 그러는데 억지죠. 예, 그런데 저는 박정희 정부 때 했던 그거 지금 일제 강제 징용 그것도 뚱치는 게 국제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국가 간의 합의로 네. 개인이 갖고 있는 재산권을 박탈할 수 없다. 음.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강제징용 사람들이 일본의 회사에게 자기가 강제징용 노동력을 달라는 건 개인의 재산권이거든요. 근데 그 재산권을 박정희가 그걸 안 봐도 된다 이렇게 합의하는 걸 무효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합리적인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 예. 김원웅 회장께서는 이제 통일 외교위원장을 하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남다르게 이제 외교적인 문제를 가지고 다뤘던 부분이기 때문에 예. 개인의 재산에 대한 문제를 국가 간의 합의에서 박탈할 수 없다. 예. 이것은 우리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 예. 좀 이해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한일 간에 협의를 했는데 우리가 깨지 않았느냐라는 것으로 가지고 자칫 오해하는 분들이 계신데 예.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좀 길으니까 예, 그렇죠. 이 부분만 가지고도 예, 충분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될 예. 것 같은데 이런 그 우길기 문제라든가 일본 상부 불매 운동이라든가 또 독도 영유권, 동해 표기 그렇죠. 이런 문제들이 이제 지금 지속적으로 본격적으로 막 그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 한국의 시민단체라든가 단체에서도 많이 이제 이것을 그 우리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고 해외 동포 사회에서도 많은 시민단체들이 이것에 대한 진실을 바로 알리기 위해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공 외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렇죠.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당히 바람직하게 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죠. 아, 그거는 아주 네. 국가 애국심을 갖고 하는 해외 동포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그런 운동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야 되고 국가가 일정 부분 정부와 정책적으로 지원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지금 지원이 거의 안 되고 있는데 저는 그걸 제도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부분이 좀 제대로 제도화되지 않으면 다시 국회에 입성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니 제가 그래서 그 문제를 네. 우리 그런 문제들이 사실은 항일 독립운동 정식의 연장선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광복회가 그런 문제를 한번 정부랑 광복회가 직접 나서 연대하는 것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좀 뭐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좀 나누고 싶은데 끝으로 한 가지 좀 이 부분은 꼭 시간이 없어도 여쭤보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분열이 많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 원인이 무엇이라고 좀 보시는지요? 사실 이제 한국 정치 지형이 네. 조금 어떻게 병리적인 게 있는 게 그 마땅히 해방이 됐으면은 네. 식민지 지배하에서 조국을 배반하고 외세에 빌붙어서 동족을 괴롭히는 사람들을 처리를 했어야 되거든요. 네. 그건 마땅히 해야 되는 건데 그거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이 계속 득세하고 우리 사회의 기득권이 주류에 잡고 있고 네. 그런 사람 중에 대통령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의 군 장성이 되는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의 또 경찰 중수가 되는 사람도 있고 대학 총장이 되고 대법원장이 되고 막 이런 상황이 되니까 그러니까 교과서까지 왜곡되고 예, 그렇죠. 있죠. 그러면서 심지어 그걸 합리화시키려고 네. 교과서도 왜곡하고 이런 상황이 되니까 저는 우리 사회 갈등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박근혜 정권이 무너진 것은 야당과 싸워서 무너진 게 아닙니다. 역사의 진실과 싸우다 무너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박근혜 근데 안타깝게도 정권만 대통령만 바뀌었지 우리 사회의 기득권층 그러니까 친일의 뿌리를 두고 그리고 분단에 기생해오면서 어떤 그런 언론 그런 군부 그런 법조계 이런 것들이 아주 온전하고 있고 그들이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거에 기득권을 안 놓치려고 하는 저항이 현재 우리 사회의 그러니까 갈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갈등과 사회적인 분열은 역사가 진실이 왜곡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나타나는 소용돌이다라고 네. 말씀을 네.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에 대한 해법을 어떤 말로서는 다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지만은 우리 김은웅 회장께서 바라보는 해법은 어떤 것이 있다고 생각을 하시죠? 우리 사회에 보수 진보의 갈등이라고 하는데 그건 사실과 아니에요. 네. 보수의 핵심적 가치는 민족주의예요. 네. 근데 반민족적인 세력들이 외세에 빌붙고 친일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보수라고 얘기합니까? 그거는 사실 국민을 속이는 거예요. 네. 우리 사회의 구조는 지금 보수와 진보의 갈등이 아니라 네. 민족과 반민족의 갈등이다. 네. 그래서 이거를 국민들이 앞으로는 지금 뭐 혁명을 하거나 무력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또 조선의 열단처럼 폭탄을 던지거나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 시대의 폭탄을 던지는 건 바로 투표를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민족 세력들이 더 이상 큰 소리 못 치게끔 그걸 투표를 통해서 그들을 올바른 선택이 필요할 때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제가 정치학을 하면서 정치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나라의 정치 수준은 국민의 수준을 넘어가지 않는다. 네. 그러나 우리가 정치를 비난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투표를 했느냐. 역사는요. 정치의 어머니입니다. 네. 역사는 정치, 역사를 모르고 이게 12일을 가리면은 정치를 제대로 모릅니다. 네. 역사를 알고 우리 한국사에서 제일 핵심적인 내용은 친일 반민족 세력들 청산하지 않은 이 세력을 청산하는 게 정의를 세우는 길이다. 적폐청산의 핵심은 바로 친일 청산이다. 네. 이런 생각에서 투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말씀으로 잘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벌써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일정 잘 보시고요. 건강한 모습으로 돌아가셔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러시죠. 우리 여기 제일 동포들이니까 꼭 제가 드리고 싶은 우리가 어쨌든 간에 한반도의 민족 화해 협력의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유일한 살 길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우리 여기 계시는 우리 교민들이 아들, 딸, 손자, 손녀들 한글, 우리말 꼭 익히도록 해주십시오. 네. 앞으로 그게 큰 재산이 될 겁니다. 네. 분단 극복, 남북 화해 협력 또 이런 게 한반도의 새로운 무대가 되면은 여러분들 아들, 딸, 손자, 손녀들을 우리말을 익히는 것이 우리 글을 익히는 것이 그거보다 큰 재산이 없을 거니까 그건 꼭 좀 해주셨으면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동포들이 많이 공감을 할 겁니다. 예. 오늘 좋으신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대한민국 강복희 김은웅 회장과 함께 얘기를 나눴는데요. 우리에 대한 역사, 대한민국의 미래는
투표에서 시작이 된다. 올바른 선택만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만들어라는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순서를 마치겠습니다.